임미현의 아침 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초정밀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과학자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55년 만에 노벨 물리학상 여성 수상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인 이른바 스마트 법원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아 졸속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이 최대 1,000원 오르고 심야 할증은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오는 7일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또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동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이며 평양을 방문하는 7일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6일과 7일 일본에서 아베 신조 총리와 고노다로 외상을 만난 뒤 7일 당일 평양으로 날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다시 한국으로 내려와 다음 날인 8일까지 머물며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뒤 바로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불과 2박 3일 동안 남북한은 물론 일본, 중국까지 오가는 강행군입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의제와 예상되는 성과 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길 고대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달 2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난 직후 밝힌 대로 이번 방북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논의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종전선언 등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의 신뢰 구축 조치가 본격 논의될 전망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일정이 당일치기로 짧은 편이어서 이번 방북만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난 8월에 무산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재차 추진되면서 앞으로 있을 북미 비핵화 협상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강력한 추동력을 얻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한은 최근 비핵화 협상 교착의 원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미국 주류 사회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상 간의 의지에 기반한 탑다운 방식의 협상이 가장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선의의 조치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미국 내 정치적 반대파에 돌렸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들이 북한에 대한 험담을 일삼고 있으며 미국 행정부의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조선 문제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을 대가로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받아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8월 노동신문도 미국의 반트럼프 세력의 입김 때문에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현 교착의 구도가 미국 탓임을 알리는 동시에 관료들의 부당한 왜곡을 자제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연구위원입니다. 북한 쪽에서는 지금 계속 나오는 반응도 트럼프는 계속 의지와 합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의 주류들이 그 부분들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예요. 북한은 과거 2차례의 핵협상이 결렬된 이유도 미국 내 반대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정치적 지형이 요동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리지 않고 종전선언과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간접적 압박으로도 해석됩니다. CBS 뉴스
허영찬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레이저 물리학 분야에서 혁명적 연구 성과를 낳은 미국의 아서 에스퀸, 프랑스의 제나르 무르, 캐나다의 도나 스트릭랜드 등 3명의 연구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시력 교정 수술 등에 사용되는 고도 정밀기기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이들 3명의 연구자를 올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 수상자 가운데 도나 스트릭랜드는 지난 1963년 이후 55년 만에 노벨 물리학 분야 여성 수상자입니다. 청와대는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예산 운용 지침을 어기고 회의 참석 수당 수백만 원을 불법 수령했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고소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칫 청와대가 야당 의원을 탄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 비서진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회의 참석 수당으로 부당 수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자신들이 내부 회의 때문에 마땅히 참석해야 될 회의에 참석해놓고도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수백만 원씩 받아간 것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자문수당을 지급한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들의 명예가 훼손된 만큼 심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 즉 고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는데도 청와대는 선뜻 고소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원을 고소할 경우 오히려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투사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데다 고소 주체가 청와대 비서관이 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CBS 기자와 만나 심의원을 고소할지 여부는 계속 검토하겠다며 다만 법적 실익이 있는지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실익이 없는데도 고소할 경우 심의원이 정치적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고민인 셈입니다. 청와대는 심의원이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잇따라 제기한 의혹에 건건히 해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대법원이 추진 중인 3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인 이른바 스마트 법원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주요 사업임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승모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3,054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법원 4.0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온라인 재판을 도입하고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떨쳐내 스마트폰으로 집에서도 재판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용과 편익, 이행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려는 자체 용역을 완료했고 지난 4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6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되고 재판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내부 구성원 등의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치적을 위해 서둘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 목표도 김 대법원장 임기 이후인 2024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 지적에는 작년에 10개 법원 소속 판사와 공무원 43명, 재작년에 53명의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타당성이 인정돼 사업이 진행되면 법원 내부와 변호사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탄력적으로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8월 전자법정 사업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감사관실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승모입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돈을 빌린 취약 차주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조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6월 말 현재 취약 차주의 대출 규모는 모두 85조 1천억 원입니다. 이 중 비은행 대출 비중이 65.5%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은행 대출은 금리가 높습니다. 지난 8월 저축은행 대출 금리는 평균 10.99%로 올해 1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의 공시를 봐도 금리 5에서 10%대의 대출이 가장 많고 15에서 20%대의 금리도 적지 않습니다. 또 취약 차주는 담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많습니다. 실제로 취약차주의 신용대출 비중은 43.1%로 비취약차주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취약차주와 겹치는 소득 하위 20%의 올해 2분기 월 평균 실질소득은 127만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12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소득은 감소하는데 금리마저 오르면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입니다.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한계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자 부담에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에 해당하거나 또는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차주입니다.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자의 7.9%인 149만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최대 1,000원 오른 4,000원, 심야 할증 시간도 12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밤 11시가 될 전망입니다. 택시 노사와 시민사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해서 서울시에 보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에 의자를 비치하도록 한 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서서 일하는 노동자가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앉을 수 있게 사업장에 의자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트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이 의자가 투명 의자라고 말합니다.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입니다. 계산원들이 앉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관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자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왜요? 라고 물으니 앉으라고 준 의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9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의 이야기입니다. 면세점에서 20년간 일했다는 김인숙 씨도 의자나 휴게실에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서서 일을 해왔습니다. 매출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원들한테서 멀어지는 거는 휴게실 위치와 화장실 위치였습니다. 휴게실은 같은 층에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위층에 있으면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분을 이동을 해서 5분 동안 10분 동안 앉아있기 위해서 왕복 20분 동안을 이동을 하고요. 이렇게 몇 년씩 일하다 보면 자연스레 족저근막염, 허리 통증, 디스크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게 노동자들 얘기입니다.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의자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형식적인 점검이 되고 있고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노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정규리그 막바지에 접어든 프로야구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시즌 진출 마지노선인 5위 경쟁이 뜨겁습니다. 박세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 5위를 지키고 있는 기아는 어제 NC와의 광주 홈경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김선빈이 9회 말 극적인 동점 솔로 홈런을 때려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갔지만 10회 말 무사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결국 5대6으로 졌습니다. 기아의 패배로 포스트 시즌 진출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의 마지노선인 5위를 두고 기아와 삼성, 롯데, LG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6위 삼성은 기아를 2경기 차로 쫓고 있습니다. 7위 롯데는 최근 12경기에서 10승 2패를 기록하며 기아와의 승차를 2.5경기로 좁혔습니다. 8위 LG와 기아의 승차도 3경기에 불과합니다. 기아가 10경기, 롯데가 11경기로 경쟁팀들 가운데 잔여 경기가 많아 이들의 성적이 5위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대구에서 열리는 기아와 삼성의 맞대결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한 가운데 2위부터 4위까지 순위는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2위 SK는 3위 한화의 3경기 차로 앞서 있어 플레이오프 직행이 유력합니다. 한화는 11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확정했고 넥센도 4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세훈입니다. 자유한국당 핵심 인사들 사이에서 인적 쇄신을 기반으로 한 보수 통합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통합의 대상으로 언급되는 바른미래당은 뒤숭숭합니다. 박성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협위원장 교체, 즉 인적 쇄신 작업을 주도할 인사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기로 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쇄신 방향과 관련해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범보수 진영에서 개인적 또는 당파적 욕심도 작용하고 있지만 결국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면 괴멸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당대표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선 국가보다 개인을 앞세우는 분들은 아닐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핵심 측근인 김용태 사무총장도 바른미래당 등과의 통합전당대회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인적 쇄신으로 통합의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는데 결국 보수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사는 쇄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한국당발 통합 전대론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당은 뭐라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고 탄핵의 대상으로. 그러나 국민의당 출신 이현주 의원의 경우 한국당 인사들과 함께 정책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통합에도 긍정적인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일부 인사들도 한국당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으로선 오는 12월쯤 나올 한국당의 인적 쇄신 결과나 이후 전대가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소득과 견주어 갚아야 할 원리금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가계의 빚 부담이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가계부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12.2%로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은행 예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명의의 정기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한 건수는 725만 4천여 건, 금액은 52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방공무원 10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경험할 정도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5,719명 중 10.7%인 4,874명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37곳이었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인 국내 문화관광축제는 화천 산천어 축제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문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화천 산천어 축제는 156만 4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부분이 규정기간인 6개월을 넘겨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수요일 이 시간은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뉴스 가져왔나요? 네, 최근 우리 안방에 진출한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을 들고 왔는데요.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지 2년여 만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이미 그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SK텔레콤, KT, 네이버, 카카오 등이 잇따라 출시하면서 토종 제품들이 이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구글 홈은 국내에 첫 발을 들인 외래종인 셈인데 네. 그런데 왜 이제서야 굳이 언어도 다른데 국내에 들어와 있을까요? 네, 구글은 그간 한국어를 학습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늦었지만 한국은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는 한국의 인공지능 스피커 시장이 세계 탑5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지난 1분기엔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스피커 판매량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구글이 우리나라의 AI 스피커 시장의 어떤 성장에 주목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언어입니다. 한국어 인식 어떤가요? 날씨나 일정, 음악, 맛집 같은 일반적인 검색에서는 별 무리가 없었는데요. 네. 또 흔히 우리가 대화할 때 주어나 서술로는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도 있나요? 예, 제가 독도가 누구 땅이야 라고 물어봤거든요. 네네. 시연했던 음성을 가져왔는데 오케이 구글이라고 한 게 구글 홈에 물어본 거고 클로버라고 부르는 건 국내 제품인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오케이 구글, 독도가 어딨어? 독도까지의 거리는 431km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야? 죄송해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도 주소가 어떻게 돼? 독도까지의 거리는 431km입니다. 클로버, 독도가 어딨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에요. 구글 하면 인터넷으로는 글로벌 검색 공룡 아닙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외래종인 만큼 이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로 보입니다. 구글은 위키백과에서 검색한 결과를 알려주는데 우리 역사나 지리 정보는 국내 업체만큼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인공지능 스피커는 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구글이라고 해도 국내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입니다. 구글의 빅데이터와 다양한 콘텐츠 그리고 기술력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못하는데 구글만 하는 게 있나 보죠? 네, 보이스 매칭이라고 해서 말하는 사람을 구별해서 인식하고 맞춤화된 답변을 제공하는데요. 최대 6명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총 7가지 언어를 지원하는데 사용자가 말하는 언어를 인식해서 해당 언어로 답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동시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네. 또 한국어로 질문하면 한국어로 답변을 하고 만약에 독일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독일어로 답변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도 부수적인 기능일 뿐입니다. 앵커께서는 사람들이 왜 인공지능 스피커를 쓴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말로 하니까 편하니까 아닐까요? 네. 예,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음악과 스마트홈에서 그 강점이 발휘됩니다. 네. 사실 음성 검색만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은 아니거든요. 한양대 장준혁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구글은 유튜브를 갖고 있다. 동영상, 음악, 뉴스가 좀 다 나오거든. 거의 모든 게 다 있다고. 음원 시장이 이쪽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중요하다는 게 구글이 유튜브를 왜 먹었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홈이면 음성으로 조명이나 에어컨 같은 가전을 제어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글홈의 막강한 확장성이 나오는데요. 아하. 구글홈은 현재 14개 국가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또 가정내기기 5천여 개 제품과 이미 연동되고 있고요. 우리 업체들이 국내 서비스에 주력할 때 구글은 이미 2년 전부터 글로벌 생태계를 구축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는 이런 쪽에서는 아직 별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전문가는 현재 우리나라가 스마트홈 불모지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불모지다. 예, 네. 지금 여기저기 제휴를 해가곤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단순히 제품 판매를 떠나서 이를 매개로 사물 인터넷, 주문 배달, 금융증권, 쇼핑, 택시, 아파트까지 여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생태계를 쥐고 있으면 결국 해당 시장까지 주도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국내 스마트홈 시장에 구글이 강력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개방 플랫폼을 기반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구글의 승자독식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국내 업체 어디든지 구글이 못하는 킬러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국내 AI 시장은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하늘길 이 시간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자리하고 있어 저시정특보가 발효 중이지만 항공기 운항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외 지방공항들 맑은 가운데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행 첫 편이 6시 15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9시 이후편부터는 시간대별로 잔여 좌석이 많이 남아있고 부산과 광주 여수를 포함한 국내 노선들도 여유 있어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 노선 가운데 지난 20일부터는 일본 후쿠오카 노선이 처음 취항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운항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개천절인 오늘도 바깥 활동하시기에 좋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일부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일교차가 더 커지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서울과 청주, 광주와 대구, 부산이 모두 24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좀 더 높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먼 해상에서는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계속 북서진하다가 주말 아침 우리나라 쪽인 북동쪽으로 방향을 틀겠고 이후 주말부터 주일 아침 사이 제주도 동쪽 해상과 경남 해안에 가장 근접해서 지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금요일이 모레부터 주말 주일까지 전국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태풍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